안녕하십니까. 부장님TV 시즌2 푸드라마 2탄 기술 협상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드라마 이 세상에 없던 프로젝트 드라마. 오늘 시간에는 시즌2 처음 시간으로 기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푸드라마 상세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차후에 준비할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푸드라마 편을 편성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갖고 싶어서 기술협상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술협상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지나오면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출물 시리즈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술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나 어떤 그 관련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을 기반으로 부장님TV는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푸드라마는 그 실제 프로젝트 내용을 소설처럼 풀어서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이다 보니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중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데 조금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앞에 내용도 조금씩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 전에 할 거고 소개하는 그 부분을 조금 미뤄서 상세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협상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부장님TV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 제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제목은 간략하지만 내용은 조금 말로써 설명을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넘버링이 조금 잘못되긴 했네요. 일단은 계속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출물 시리즈에서도 매번 강조드리지만 기술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RFP 제안 요청서입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는 거고요. 고객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기술 협상을 할 때도 실제 기술 협상서를 작성하는 그 항목들은 RFP에 있는 요건들을 정리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제 제안을 했을 당시에 추가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제안에 뭐 담겨 있는 기술 내용이라든지 뭐 RFP에는 없지만 또 기술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안서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기술 협상서에 등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협상을 할 때는 항상 그 고객도 RFP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수행사도 기술 협상을 할 때 조금 가업 범위를 넘어가거나 가업 범위에 비슷한 내용을 끼워서 가업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가업 범위를 늘리거나 축소하지는 않고요. 절대 고객이 가업 범위를 축소하려고는 하진 않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가업 범위를 늘려서 다른 업무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있는 것도 관련 내용도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행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것은 RFP를 벗어났습니다. 아니면 RFP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술 협상할 때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뭐 정말 생각 있는 고객이라면 그렇군요. 그 부분은 조금 그 가업과 관련되진 않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우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RFP라는 것은 기술 협상을 할 당시에는 고객과 수행사의 각각 입장에서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업을 벗어났는지 아닌지, 그리고 업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요건을 정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기술 협상할 때는요. 자, 두 번째는 제안서는 예행 연습이다 라고 한 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한데 제안서를 쓰게 되면 먼저 RFP를 분석을 하고 RFP에 있는 것을 요건을 실제 기술 구현을 하게 되면 기술 수행 방안 보통 3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구현을 하는 수행 방안에 보면 실제 RFP에 있는 요건들을 개발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DB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그리고 뭐 연계라든지 이런 관련 중요 기술에 대해서 그 현행 업무에 맞춰서 에즈이즈 업무나 투비에 맞춰서 기능을 기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준비하는 수행사 입장에서는 RFP에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실제 구현에 가깝게 작성을 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그 기술 협상을 할 때에 그런 요건에 근접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 협상에서 나올 만한 그런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쓰다 보면 이게 RFP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연계가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DB 구성이 어렵다든지 뭐 그런 관련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안서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술 구현하는 장표에 이런 내용을 보통 달게 되죠. 해당 기술 DB 구성은 고객사와 협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멘트를 그 당구장 표시 아시죠? 당구장 표시를 통해서 수행사가 그 기술 협상이나 실제 착수해서 구현할 때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를 쓸 때 어떤 그 고객사에서 그 기술 구현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설계라든지
잘못된 요건을 주었을 때 제안서를 쓸 때 해당 요건은 추후 협의가 필요함, 기술적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임,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기술 협상을 할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포지션을 갖거나 아니면 실제 그것을 제안서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구현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우회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기술 협상할 때 멘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협상 이전에 제안서를 쓸 때 좀 깊숙이 분석을 하다 보면 기술 협상 이전이긴 하지만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서도 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 협상 이전에 제안서를 쓸 때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 구현에 대한 기술 협상을 유리하게 가기 위한 어떤 그 예행 연습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안서 예행 연습과 조금 비슷한 팁인데 보통 제안서를 쓰게 되면 고객사를 방문해서 기술 구현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가서 실제 시스템 담당자를 만나거나 업무 담당자를 만나서 제안서를 쓸 때 아까 말했던 어떤 기술 구현이 어렵거나 요건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구현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연계가 DB 구성이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그 부분을 빠뜨렸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행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 기억해놨다가 제안서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타업체보다도 유리한 그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객한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도 이 제안서를 준비하는 수행사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 업체가 정말 우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신뢰도 쌓이고 고객도 진지하게 응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업무 현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IT 쪽에 개발 그 담당을 맡고 있는 IT 현업인 경우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나와서 만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기술 협상하기 이전부터 신뢰도 쌓이고 그 고객으로부터 어떤 기술의 그 힌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 협상을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유익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그런 부분을 사전 방문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술의 힌트가 있다. 사전 방문은. 그래서 이번 사업도 그렇고 저번에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내려가서 질의를 많이 준비하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고객한테 아주 친절하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는 것은 나중에 기술 협상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그 제안서 발표 시에 Q&A 시간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 Q&A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이 아까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사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고객을 만나는데, 이때 만나는 고객은 아주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는 없고, 아주 꼭 진짜 필요한 이렇게 적은 수의 고객만 만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 TF에 있는 그런 고객들 전체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안 발표를 하게 되면, 근데 이것은 제안 발표를 하고 수주를 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수주를 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수주를 했을 때를 전제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제안 발표를 할 당시에 정말 Q&A도 수주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이 Q&A를 할 때 정말 많은 관련자들이, 현업 고객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관련 업무 관련자들의 TFT로 구성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 위에 높은 부장, 차장 이렇게 위에 상급자도 있겠지만 실무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TFT에 이 사업에 관련된 TFT의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한꺼번에 제안 발표에 나타나서 실제 제안한 업체의 점수도 매기겠지만 질의를 하게 됩니다. Q&A 때. 그러면 그때 나오는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질의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제안 발표를 하는 수행사에게 공격을 하는 공격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이때 질문하는 질문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사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니까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고 난해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나중에 보면은 기술 협상할 때의 어떤 주제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Q&A를 할 때는 이것을 누가 됐든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객의 반응이 나오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협상할 때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Q&A에 나왔던 단골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협상할 때 또 Q&A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사전에 예비 시험을 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앞장에는 기술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단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제 사전으로 기술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예행 연습, 그리고 RFP를 근간으로 예행 연습도 하고 사전 방문을 통한 기술의 힌트도 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Q&A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마음과 그런 마음속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 협상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기술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사업을 민간도 해보고 공공도 해보고 금융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체죠, 기업체. 일반 기업체를 의미하는 거고, 공공이라 하면은 국가기관, 그리고 금융이라 하면 일반 증권, 보험, 그리고 은행권을 말하는 건데,
이 민간이 공공하고 좀 비슷한데요. 조금은 다르지만 금융하고 민간 공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공공이 포함됐다고 일단 생각하고 크게 나누어서 민간 공공과 금융으로 나눴을 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일반 사업을 많이 해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자, 공공과 민간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이렇게 용역 사업이 나오면 전체를 그냥 다 개발하는 거거든요. SI 사업으로.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전체를 그냥 수행업체가 다 개발하는 거거든요. 뭐 고도화를 하든 아니면 신규 개발을 하든 다 그냥 SI 업체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권의 경우에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 보면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계정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계정계라고 하는 것이 금융권의 코어 부분인데 금융권은 잘 아시겠지만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채널계가 보통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이렇게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론트단을 채널계라고 하고 계정계는 백단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백엔드 시스템을 계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계라고 하면은 그런 그 채널계와 계정계의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정보계라고 해서 DW 개념으로 D-1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DB성을 따로 모아서 통계를 제공하거나 D-1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정보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권의 코어 부분인 계정계는 백엔드 시스템은 일반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 코어 부분은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단연간에 그런 개발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금융권의 그 금융 그 IT 현업이 직접적으로 그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SI 사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코어 부분인 계정계를 구축하거나 고도화를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가 있죠. 바로 차세대를 하는 경우. 이제 금융권의 코어 부분을 재구축하는 그런 차세대급 구축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반적인 SI 사업의 같은 경우는 이 코어 부분의 계정계를 핸들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어나는 개발을 대응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쪽에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쪽에서 무슨 서비스를 구축하면 당연히 그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연계가 계정계 쪽에 영향을 미쳐서 데이터가 적재되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겠죠. 그러면 이 채널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SI 업체가 수행을 하겠지만 계정계의 코어 부분은 수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응개발을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응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응개발을 할 때 이 개발자는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을 포함한 공공사업과 그린 금융권 사업은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민관과 공공사업에 해당되고
금융권 사업 같은 경우는 코어 부분은 대응 개발로 금융권 자체에서 진행하고 그 외 제외한 부분은 수행사가 개발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은 맨먼스예요. 그러니까 맨먼스는 그 인력 투입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사람이 투입이 돼서 몇 개월 동안 그 아레나를 받아서 개발자든 공통이든 아니면 사업관리든 개발 PL이든 이렇게 롤을 받아서 얼마나 기간 동안 사람이 투입되느냐가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 협상을 할 때의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쉬우면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투입 기간이 맨먼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죠.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업 범위에 따라서 가업 범위가 넓어지면 투입 인력 개발자가 2명 들어갈 게 3명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업 범위의 확대나 축소에 따라서 개발자의 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맨먼스는 항상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공공이나 금융사업이든 항상 보면 PM, 그 다음에 PL, 공통, AA, 그 다음에 DBA, 그 다음에 개발자, 그 다음에 UI, UX, 그리고 디자이너, 퍼블리셔 이렇게 항상 기본적인 롤은 가져가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롤에 대한 투입 인력은 맨먼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M은 사업기간 끝까지, 개발 PL도 사업기간 끝까지 가야겠죠. 공통도 끝까지 가야 될 거고, UI, UX는 상황에 따라서는 초반만 투입됐다가 마지막에 투입되거나, 그리고 DBA는 특정 기간만, 뭐 개발자는 뭐 통태 이전까지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어떤 롤에 따라서 끝까지 있거나 아니면 중간까지 있거나 초기에 있거나 아니면 끝에 있거나, 그리고 이런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상주가 아니라 비상주죠. 그리고 이 맨먼스의 핵심의 맨먼스 중에 중요한 것은 또 상주 인력과 비상주 인력으로 나눕니다. 상주가 많으면 당연히 맨먼스가 많겠죠. 아니면 상주 인력에 해당되는 인력을 비상주로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맨먼스는 줄어들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맨먼스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게 돈입니다. 결국은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나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 수행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적은 인력으로 과업을 끝낼 수 있다면 맨먼스를 줄여들어서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술 협상을 잘못해서 가업 범위가 늘어나거나 업무 난이도가 늘어나서 기간이 늘어나서 투입 맨먼스가 많이 들어가면 그 사업은 망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맨먼스고, 인력 투입에서 얼마나 기술 협상 시에 얼마나 그 기간에 대한 축소를 가하거나 가업 범위 산정을 알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 투입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 협상의 핵심은 맨먼스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이번에 사업을 기술 협상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런 부분은 좀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으로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분석 설계가 지나가면서 고객이랑 협상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뭐냐면 자 이게 RFPA는 요건이 아니었는데 기술 협상을 하다가 고객 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요건이 있는데 A 요건에 부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해달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사 입장에서는 기술 협상할 때 그 업무 자체를 다 디파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A 업무에 기속된 업무이라고 판단을 하고 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크게 그 요건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고객의 뭐 이렇게 기술 협상 시에 고객과 뭐 불협화음이 있거나 너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고객과 어떤 그런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 사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들어보고 그 요건에 부속되는 관계되는 어떤 업무라고 보면 일단은 이제 오케이 하고 요구사항 정의를 하거나 이제 분석 설계할 때 그 요건에 대해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내지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요건을 협상을 통해서 삭제를 해달라고 하든지 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런 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요건에 대해서 이 협상을 하다 보면 착수 이전에 분석 설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덜 디파인된 업무가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A라는 요건에 대해서 관계되는 B 요건을 수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B 요건이 A 요건보다 훨씬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원래 이 A 요건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멤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을 투입했는데 B 요건 그 관계된 요건 때문에 멤먼스가 늘어나게 돼버린 케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추가 멤먼스가 투입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고 물론 지금은 협상을 통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멤먼스가 2에서 3멤먼스가 더 늘어나서 5까지 늘어나는 경우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이고 컴플레인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고객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그리가 돼서 다른 쪽 업무를 좀 줄여드는 다른 쪽 업무를 대신에 줄이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소위 그 망가이를 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한 케이스에 속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요건의 요건을 줄여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처음에 기술 협상할 때는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석 설계를 할 때 디파인이 제대로 됐을 때 그 기술 협상 시에 했던 요건과 상의할 때는 당연히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대신 줄여 달라고 해서 서로 그 멤먼스를 결국은 맞춰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못 끝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요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석 설계가 지나고 있는데도, 설계가 다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술 협상을 할 때에도 참 많은 고민이 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누가 봐도 못 끝낸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 협상 시의 자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 협상을 할 때, 꼭 가서, 완결을 짓겠다. 끝을 보겠다. 라고 하고 그 자세로 가서 밀리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술 협상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업무를 잘 모르고 고객도 업무를 잘 모르는데 그냥 단정 지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요건을 마무리 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반대의 경우가 때문에 여지를 남겨서 아까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그 요건을 명확한 요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끝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명확하지 않거나 고객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좀 추후에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조금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건을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 협상을 할 때가 굉장히 첫인상에 심어지는 그런 단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기술 협상을 할 때 그런 태도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픈 마인드로 하되, 이제 그 요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자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조금 오픈 마인드로 설명도 해주고 서로 협상을 해 나가자, 그런 자세로 기술 협상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기술 협상 편에 대해서 기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실제 기술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점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푸드라마 상세 내용은 주 소설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해서 재밌게 상세 내용을 게재를 할 거고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 기술 협상의 어떤 진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순간들 한 3일 정도 기술 협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푸드라마 1편 게재되어 있고요. 산출물 시리즈와 ITPM 가이드도 블로그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